제가 좀 급하게 박재승 법무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고민을 해봤는데 2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냥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보겠다. 특권 집행 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질문이 많아가지고 질문 반, 내용 반 하면 1시간밖에 못해서 최대한 어, 너무 지역적인 거 빼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좀 정리된 부분 위주로 업무에 중심되는 거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원래는 한 달쯤 전에 중앙회 말고 수원지구에서 9월 달에 민사 관련 토요일 날 좀 강의 요청이 있어서 다음 달 9월 20일인가? 그래서 그때는 다른 분야를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여기 제가 몇 번째 보고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 수채권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근저당과 지상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채권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많아서 그 반반 해줄 것 같아요. 자, 부족하지만 주어진 시간 최대한 2시간 바쁘신 와중에 또 이 더운 날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금 말만 강의지 경험했던 거를 그냥 같이 공유하는 자리인가 이 자리가 제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누가 알려준 사람이 많지 않고 그냥 좌충우돌 하면서 30여 년 동안 저도 올해 30년 상을 받았습니다. 그죠? 경육부에서 31년 됐다고 써있나요? 올라오기 전에 정말 오래간만에 1층에 장지수 법무사가 동기입니다. 장지수 법무사하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지금 안에 계시더라고요. 한 20분 동안 아까 좀 일찍 왔는데 얘기하다 왔습니다. 시간이 훅 지나갔네요. 자, 지금부터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볼게요. 유인물은 별거 없습니다. 유인물 아닌 게 더 많고요. 유인물로 많이 하려고 그랬더니 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또 많은 내용은 가지고 있는 거라서 준비하는 데만 해야 됐을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했고, 한두 가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발점이 아시겠지만, 이 강제 집행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강제 집행권을 발동하려면, 국가 강제 집행권을 발동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이 있어야지만 집행권이 발동되는 거고요.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집행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집행권의 내용이 상대방한테 돈 받을 거냐 아니냐에 따라, 돈 받을 거라면 재판에 따라 이렇게 부동산이면 경매를, 또 이렇게 유체동산이면 얼마 안 되겠지 경매를, 또 이렇게 채권이면 내가 받을 게 돈인데 채권이면 경매도 사실도 없이 그냥 이렇게 추심 정보이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부동산도 아니고 동산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이제 투자증권, 특허권, 회원권 뭐 이렇게 특수재산권 이 경우에는 압류한 다음에 이걸 돈으로 바꾸는 절차를 경매한 거고 특별한가 그다음에 이제 배당을 기금전 이게 명도, 철거, 간접강제 등기 네, 오늘 주제는 이거로 그랬는데 이거로 한 4, 5년 전에 이걸 했었고 이걸 하고 올해는 여기 안 나오는 등자당과 지상권을 했었고 유치권 근데 이제 질문이 많이 와서 여하튼 간에 이걸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거죠. 첫째, 상대방 가진 자산이 부동산이나 중부동산, 자동차 건설기업 선박이면
이걸 이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로 묻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간단한 거라 먼저 법무사님 이름 뺐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냐면 이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어, 무잉여가 될 때 충분한 부동산 채권 아닌데 부동산을 질문 주신다고 그냥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고 매수 신고를 하면 그 매수 신고 보증액이 최저가 10% 미만이어도 듣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최저가가 1억 원인데 1억 원. 네. 우선하는 비용 금액과 비용을 하면 1억 500이라 이게 오버가 되는 거예요. 무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손실을 취해라. 그러면 이제 1억 500이니까 좀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취지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법원 실무제도에 최저가 하고 지금 오버되는 금액 이게 지금 최저가가 1억이고 오버되는 금액이라면 이 차액을 보증으로 제공하겠다. 지금 실무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실무는 최저가하고 이게 지금 우선하는 금액과 비용을 그 차액만 제공합니다. 이렇게 차액을 제공한 친구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들어가 낙찰받은 거 하되 이걸 제공했기 때문에 따로 보증 제공 안 하고 그냥 잔금을 낸다. 된다고 보니까 이거 크게 생각 안 믿을 것 같아요. 차액만 지금 요 그대로 PPT를 띄워놔서 나중에 뭐 실무지열책 그대로 옮겨. 요 금액만 제가 지금 바로 해도 금액만 넣고 나머지 내용은 실무지열네요.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라 뭐 제가 뭐 지금 표현할 내용 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상대방 재산이 유체동산이면은 이제 공간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 재산이 이렇게 채권이면 오늘 주제 이제 압류추진 정보를 하는 거고 또 이제 그 밖에서 사건 이렇게 할 때는 압류한 다음에 경매하는 방법을 이제 특별한가라는 방법으로 경매를 해서 배당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리해 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주의할 게 이거죠. 제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가져올 등기청구권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등기청구권을 지키는 들이 있어요. 1단계, 2단계로. 또 유체성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체성산을 가져올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인도청구권 안정이 돼 있거든요. 총정리해 보면 돈 받는 방법에는 이렇게 부동산 등기청구권 집행, 동산 인도청구권 집행, 금전채권 집행 이렇게 돼 있어요. 6가지. 여기에서 이 두 가지는 어렵지가 않은데요. 두 가지는. 이게 대상채무자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것도 대상채무자, 이것도 대상채무자, 이것도 대상채무자, 이것도 대상채무자가 존재하는 게 있고 없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특허권 같은 건 대상채무자가 없지만 있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출자증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대상채무자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있다 보니까 이 채권 집행할 때 첫 번째 주의할 것이 이 노란 거냐, 이거냐 구분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겪었던 사례, 이 대리점을 프랜차이즈를 개설했는데 서울 보증보험에다가 리시버블 무기명 임금증서로 보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본사에서 서울 보증보험에다가 리시버블 무기명 임금증서로 맡겨놓고 이 서울 보증하에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막 이거 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이제 이 무기명 임금증서를 무기명 정기예금 증서를 맡겨놨대요. 보증금에. 금액이 이게 리스펙 천만, 천만, 백만, 천만, 1억씩 32억, 2억 7천, 14억, 몇십억을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몇십억을 맡겨놨지,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본사고. 그러니까 대리점들이 이게 이제 72명이 여기 한 명이 저거 여기 꼈었어요. 우리 직원이. 우리 직원이 아니라 우리 직원 외삼촌이 여기 꼈어요. 우리 직원 외삼촌이.
이걸 채무자서 압류 추심을 했어요. 72명이. 근데 2명은 이제 유가증권 인도증권 압류를 했고, 이게, 뭐, 이거를 보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맡겨놓은 게, 이거라 보니까, 노규명 예금조사 보니까, 음,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야, 여기 소명 시간이 훅 막 지나가는 것 같아. 지금 2분이 안 남았어, 이게. 이게 다 돈인 줄 알았지. 채권가 하면 돈인 줄 알았지. 근데 이제 이게 배당을 받았는데, 2명만 배당받고, 이건 배당이 하나도 못 받았어. 2명만 배당, 60억이 남아요. 60억. 둘만 받고, 여기 배당을 받고. 이게 거기 나왔던 판결 이후에, 무기명 예금 증서를 유체동산으로 파악해서, 유체동산 인도특권 압류 취임받은 건 적법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나머지 70명, 압류 추심을 한 친구들은 배당받을 자격이 없죠. 압류를 잘못해. 요것이, 요것이 유가증권이 아니고 금전채권이었다면 얘들이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데, 압류 추심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70명은 이거를 했고 2명만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런 것은 사실 드물긴 한데 이게 어디서 많이 연결되냐면 이것처럼 김봉사님이 수용보상금 압류가 주의사항을 얘기했다는 이거 사실은 5년, 5년 전에 했던 건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민사집행법 학회에서 논문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얘기하는 초과 압류 문제하고 특정 문제랑 수용보상금 문제랑 비상장 주식 오늘 질문들이 다 여기서 나와. 그래서 이 보상금 관련해서 이제 보상금이 현금으로 나오면 이거로 해야 돼요. 채권 압류 주식. 근데 현금으로 보상이 안 되고 채권, 유가증권으로 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일정액이 넘어가고 부재지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가증권 나온다. 보상금이. 그래서 이제 보상금이 현금 나오면 이거로 해야 되는데 유가증권 나오면 이거로 해야 된다. 이거 헛다리 짚으면 아까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상금이 유가증권으로 나오는데 유가증권. 이걸 압류정부명령을 했어요. 이 물상대유. 그 판례가 유가증권 지급하는 경우에 유가증권 우리가 압류 정보를 때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할지 현금 지급할지 결정이 안 됐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압류 정보명령은 정보명령은 아시겠지만 액면가 있는 거 금전채권만 정보명령이 된다. 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명령한 거는 장래 현금 나오는 걸 조건으로 장래 채권을 압류 정보한 건데 나중에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됐다면 정부명령은 꽝이 된다, 꽝. 어? 무효가 됐죠. 이거를 이제 아시지만 우리 법무사지 2013년 3월호 벌써 10년 됐네. 엊그제 같은 거. 이현대라는 법무사입니다. 7회. 지금 이 친구도 꽤 오래됐겠네요, 이제. 이게 그때 사이트가 있었는데 미래를 여는 법무사. 거기서 한참 인터넷상으로 통화라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가 우리 협회에다 조심해라. 보상금 압류할 때 유가증권 제공되는 경우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해준 게 이제 근저당권자가 수용된다니까. 보상금이 나온다니까. 우리 수원으로 치면 타이닉스톤 그죠? 반성, 그 용인. 네. 이제 10억으로 물상대에 압류 추심을 했어요. 10억.
10억으로. 근데 이제 이 보상금이 1억은 현금으로 나오고 4억은 유가증권으로 나온 거지. 그래도 4억은, 4억은 얘가 그냥 찾아가 버렸어. 친구도. 1억만 집행 못하고. 그러니까 10억을 물상대에 안 내는데 1억만 효과가 있고, 현금 나오는 것만 효과가 있고, 추심인데도, 추심. 전부가 아니라 추심인데도. 나머지 4억은 이 추심 명령이 여기 안 미친다. 그리고 이걸 찾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추심수송을 대요. 너 왜 아무 추심했는데, 왜 줬냐, 거기. 주고 무효다. 1억은 뭐, 집행 못하겠으니까 잘 찾아왔는데, 4억. 근데 이게 물상대의 암수식 능력이 사후 유가조건에 미치는 거 아니야. 변제무탈에서 찾아갔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변제무탈을 해버렸어요, 이걸. 아무것도 뭔가도. 그러니까 찾아가버려요. 판례가 압류추진 명령은 금전일 때 하는 거다, 금전. 이게 유가증권, 인도초권 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안 미친다. 헛다리 짚으면 큰일 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물상대에 의한 유가증권 인도초권 압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유가증권을 인도초권 압류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건 아시겠지만 보상금 액수가 보상금 액수가 큰 경우에 잠이 안 옵니다. 이거 처리했다 이거 얼마 받는다고 했다가 잠이 안 오고 큰일 납니다. 어? 이게 압류한다면 기초로도 힘들어요. 이렇게. 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제가 잠깐 수용 절차를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이각순환도로, 이걸 얘기하는데 서울이각순환도로 의정부 양주 구간 수용 도로공사에서 위촉이 돼가지고 수용 보상 업무를 한 8년, 10년 가까이 했어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그 관내 수용 보상 업무를.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 하고 그 관내에 있는 사람은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걸 느끼게 됐어요. 십몇 년 하고. 이게 이제 참고로 남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을 아무나 못하는 거라 이렇게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을 때만 가능해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걸 보호합니다. 이때부터 물상대의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자, 인정부지한 다음에 수용할 토지와 물건을 조사해서 조서를 작성해요. 이게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협치를 이거 할래. 이게 이건 매매래요, 매매. 우리 등기법의 공공유지 협치도. 이제 여기서부터 법무사가 업무를 하는 거예요. 위축되면 이렇게 협의 취득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용당하는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수용되는 도로공사로 국가로 이전 등기서류를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전 등기서류를 넘겨주면서 이제 보상금 노달하는 통장 받아가지고 이전 등기 끝난 다음에 등기 필 해가지고 도로공사에다가 주면 도로공사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 승계 취득은 실제 더 많아요, 이게.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소송하는 사람보다 빨리 받으려고 보상금 소송해봤자 얼마나 올라가겠냐 이런 생각에서 빨리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네? 장소가 좁으니까 마이크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상 이게 많아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협의 취득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협의 취득할 때는 여기 이제 여기 PPT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아닌 전저당, 지상권,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 또는 해지해야만 협의치들이 돼. 보상금을 빨리 받으려면 설정이나 가압류 풀고 와야 됩니다. 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근저당하거나 가압류한 게 수용되더라도 이 단계에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안 풀어지면 협의 수용 보상을 못 하지. 어? 근데 참고로 알아듣기로는 2단계에서 찾아오는 경우에 이런 필요가 있어요. 우리 거래하는 농협이나 은행에서, 농협이나 은행에서 이런 일을 할 경우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보상금은 많이 나오는데 현금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타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반드시 말소하고 와야만 되거든. 선말소거든. 동시행이 아니라. 이럴 때 많은 요청이 뭐냐면 보상금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직접 타고 그 대신에 말소 등기하는 서류를 만들어주고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의외로 많은데 다시 한번 보상금을 금융기관이 직접 타고 많이 탈 수도 있고 적게 탈 수도 있어요. 많이 타고서 남는 거 돌려주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보상금을 손말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보상금을 타는 조건으로 손말소를 해줘요. 손말소를. 그렇게 업무를 법무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손말소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손말소로 근저당 말소 해지서를 받고 그다음에 해지하면서 이전을 동시에 들어가서 등기를 끝난 다음에 찾아와서 등기부등을 붙여가지고 보상금 달라는 통장, 예? 은행 통장 뭐 이거 통장 해가지고 메리츠공사로 넘기면 도롱사로 넘기면 또 도롱사 또 학생으로 결제를 받아가지고 돈을 넣어주는 건데 이게 확 되는 게 아니라 이게 1, 2주, 2, 3주 걸리는 수가 있어요. 요 사이에 보상금에 압류가 들어와 버리면 압류가 들어오면 근저당은 말소가 되는데 보상금이 압류가 돼가지고 은행으로 돈이 못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싸움이 생길 수 있냐면 보상금을 은행으로 직접 넣어주기로 한 서류가 채권 양도냐 아니냐 가지고 확정일자가 있느냐 가지고 또 분쟁이 되기 때문에 요때 알아둘 거, 선말소를 해주는 대신 보상금을 직접 받는 걸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알아둘 게 이렇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고 해줘야 돼요. 참고로. 채권 양도 통지를 오늘 해놓으면, 좀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양도가 먼저 돼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으로, 확정일자로. 그리고 이건 대법원 판례가 사행위가 아니래요. 근저당권자가 양도받는 거는 사행위가 아니래요. 그래서 의외로 이 일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양도 통지까지 해놔야 되고, 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여기서 해결 안 되는 게 어느 때 해결하냐면 두 가지예요. 보상금은 딱밖에 안 나오는데 등기부에 근저당 압류가 줄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 또 하나가 뭐냐면 보상금이 작다고 싸우는 사람들 협의하고. 근데 보상금이 작다고 싸우는 사람들은 법무사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저당 압류가 많아가지고 협의를 못 보는 사람. 이런 토지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만 모아서 어떡하냐면 재결을 해서 강제 수용을 합니다. 요게 원시스템이에요, 원시스템. 뭐냐면 종전의 권리를 다 멸실 등기하고 새로 보존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알기 위해서 그냥 편의상 이전 등기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조직 그런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요 재결서가 날라와요. 날라오는데 이렇게 재결서가 날라오는데 잘 보세요. 뭘 보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책에는 안 나오는 것도 많으니까 수용 개시일이 2009년 2월 10일인데 여기 재결일이 12월 10, 2008년 12월 18일서부터 개시일까지 시간이 두 달도 채 안 됩니다. 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 못하면 지급하지 못하거나 공탁 못하면
재결이 시료가 돼가지고 수용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업무 맡은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공탁가에서도 이 수용보상 공탁을 제일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걸 개시일이 2월 10일이면 2월 10일 날 공탁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름 전에 가, 보름 전. 2, 3주 전에 간다고. 빠꾸 맞을까봐. 그리고 가도 접수도 안 받아. 놓고 가래. 검토해본다고. 공탁가에서는 검토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접수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이게 요새 외국에 가 사는 사람도 많고 사망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수용 공탁이 생각보다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요. 부담스럽고. 한 개라도 빠꾸 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압류를, 압류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압류를. 원래는 공탁하고 사유 신고하면 배당 요구 중기가 지나기 때문에 공탁하고 신고하면 그때까지 압류를 안 하면 이게 못합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이제 공탁하고 사유 신고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이론과 실무가 좀 차이가 나가지고 대실까지 공탁하면 대실에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탁을 이날 안 하고 2, 3주 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보험사들은 공탁한 다음에 이 사이에 공탁하고 이 사이에 압류가 들어오면 그래도 이때까지 들어오고 가서 공탁 원인을 정정을 해줘. 공탁 원인을. 압류가 여기 더 있다. 나중에 들어오고 가야 돼.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때 우리는 이때 근저당권자 가압류가 이때까지 압류 안 하면 꽝이라는 거 정리해볼게요. 이게 보상권은 치권말소에 치권말소. 수용으로 치권말소. 치권말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치권말소되고 등기부의 가압류 근저당이 보상금으로 옮겨지지 않는데요. 그건 나중에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제가 여기 검색신문에 이것도 벌써 8년이나 지났네. 어? 보상금의 근저당 가압류가 수용되면 끝이다. 옮겨지지가 않아요. 말소되고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별도로 압류를 해야 된다는 거. 압류 안 하면 날아간다는 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의외로 종종 있고, 법무사가 제일 스트레스 받고 조심스러운 게 이거. 제가 이거 교육을 금융기관 직원들 많이 나가봤는데, 어떤 새마을금고 직원은 40억이 보상이 나오는데, 40억. 사무장한테 얘기했는데, 건전돼 있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했네. 40억을 공탁했네. 그래도 어떻게 공탁하게 되냐면, 첫째, 등기부 등본에 새카맣게 근저당 가압류가 돼 있어도, 첫째, 보상금에다가 별도로 압류를 안 하면, 보상금이 압류가 하나도 안 들어오면, 변제부터, 소유자한테 변제입니다. 이때에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 가압류 모두 내도 적지 않고, 상대방이 찾아갈 때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고, 근저당 가압류 경매 할아버지가 있어도 그냥 소유자한테 변제부터 하고, 얘가 찾아가는데 아무 동의도 필요 없대. 그래서 아까 그 40억짜리는 변제부터 그랬다. 하나밖에 없었어. 사실. 새마을고. 그 찾아갔어. 그래서 교육하는 내내 그 새마을고 직원이 사무장분을 얼마나 원망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괜찮다 그러다가 그 노인네래 소유자가 40억 찾아가고 말로는 계속 갚겠다는데 그랬다고. 그래서 사무장은 돈 없다. 법무사도 돈 없다. 어떡할 거야. 용인의 어떤 농협도 28억 보상금인데 필지가 하나 빠졌네. 네 필지 중에 하나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내일 배당길인데 오늘 알았네. 법원에서 전화가 와.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협 직원이 계속 상담하고 나중에 윤경 변호사님 뭐 찾아간다고 결국 졌다고 그 윤경 변호사는 알지. 나중에 하도 답답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 업무 맡았다가 이거 보상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랐다가 또 가보면 법무사 업무 하다가 인턴을 이거 업무 LH 공사님들 좀 부탁받다가 제가 좀 선배다 보니까 후배들 전화가 가끔 오는데
LH 공사에서 후배가 이거 하다가 집행부탁을 해야 되는데 변제부탁을 해. 집행부탁은 압류가 누락돼도 괜찮아요. 여러 명 압류가 누락돼도 나중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집행부탁한 거는. 배당이 그런 이걸 변제부탁을 해가지고 다 찾아간다. 이게 아주, 그 첫째, 제일 무서운 게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용되면, 동탁되면 등기부가 다 없어진다. 근데 없어지기만 하고, 보상금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우리 변호사는 별도로, 든든한 가압류 경매 할아버지를 했더라도, 든든한 경매 가압류 할아버지를 했더라도, 보상금을 별도로 압류 안 해놓으면 난리가 난다. 별도로 압류할 적에 뭘 조심하는지. 별도로. 자, 아무것도 하는 변제무탁인데, 이게, 뭘 조심하냐면 이거, 열심히 한다고 압류를 했는데도, 이게 수용이, 이게 우리가 근저당한 부동산인데, 이게 홈으로 수용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분필이 돼서 수용되는 게 많아요. 토지 전체가 수용되는 것보다 지네가 분필을 해. 그래서 압류를 할 때 번지수별로 공탁을 하기 때문에 번지수별로. 이 별지 목록을 실직에 수용되는 번지수를 잘 적어야 돼, 이거. 이걸 적어야 된다고, 이거. 이게 수용되는 거야. 어? 근데 이거를 압류해가지고, 이걸 압류해가지고 파괴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압류할 때 편입되는 토지가 연락이 와요. 편입되는 거. 편입된 요걸 번지수 잘 적어야 돼, 이거. 잘 적어야 되고, 이걸 잠깐 그냥 건강보험직원이 한번 전화 왔다니까. 열심히 배워도 압류를 했는데 배당이 하나도 안 와. 왜? 이걸 압류했어. 이걸, 예, 보험질 압류. 자, 여기서 이때, 우리는 뭘 압류냐면, 별도로 압류하는 걸 잊지 말고, 하되 첫째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찾아가니까, 이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변제 부탁을 했잖아요. 상대방이 안 치다 보면 또 매너 꽤 많아요. 변제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실수로 변제당 가압류가 별도로 압류를 했으면 안 했어. 근데 변제 부탁을 했어. 그럼 제가 찾아가면 그만이야. 근데 안 찾아간 게 의외로 많아요. 살 길은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이 공탁은 낮에 등기로 공탁 통지 한번 하고 끝이에요. 낮에 등기로 통지하고 끝이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탁 통지를 못 받으면 이제 오지 않는다. 낮에 등기로 한번 가고 말아요. 아시겠지만 공탁은 야간 송달, 특별 송달 이런 송달제도가 없어요. 소득법상 송달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공탁은 그냥 낮에 등기로 갔다가 없으면 끝이야. 야간 송달도 없어. 본인만 받다 보니까 이걸 못 받고 오는 게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받았더라도 말이에요. 이걸 통지 받았더라도 요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가 가만히 있겠냐. 보상금을 손을 댔지. 내가 찾으러 가봤자 창피만 당하지. 그래서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봐가지고 찾아있으면 오늘 압류해야 돼요. 의외로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건 별도로 하는 걸 잊지 말고. 두 번째, 별도로 할 때 번지수별로 하는 거 잊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근저당권자는 뭘 해야 된다? 물상대로 압류해야 돼. 그냥 압류하면 우선권이 없어요. 흔들문이 있어도 판결로 압류하면 우선권이 없어요. 물상대로 해야 돼요. 이때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문제가 됐던 게 예전에는 이 청구채권 얼마나 할 거냐. 이 청구채권이 접수일까지 원금 이자를 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동산 경매는 완제일까지도 줬지만 압류 추심은 접수일까지 원금 이자를 줬다 하잖아요. 실무가. 접수일까지 원금 이자만 줬다 보니까 압류 추심 후 실제로 공탁에서 배상받을 때까지 이자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할 거냐 가지고 저는 예전에 이걸 채권 최고액으로 하라고 계속 강의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2, 3년 전에 나왔어요. 접수일까지만 적었더라도 배당일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이거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접수일까지만 적었더라도 배당일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왔어요. 이게 자 이거는 근저당권 그래서 큰 걱정이 없어졌어요 이제. 근데 그 전에 한동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든든한 물상대로 압류하라. 그리고 소식은 갖다 놨으니까 참고하면 되고, 이제 청구채권은 어떻게 하든 큰 신경 안 써도 돼. 예전에는 청구채권을 어떻게 적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많이 줬어요. 압류한 다음에 이자 못 받을까 봐. 근데 지금은 접수일까지만 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판례가 나왔으니까 그럼 넘어갔어요. 문제는 이거 뭔지 아세요? 대법원 민사집행법 연구회에서 업무할 때 질의응답 집행 자료집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물상대의 압류할 때 이 물상보증 있잖아요. 우리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다른 거. 자, 우리 채무자가 우리 채무자가 소유자면은 내가 근저당권자고 근저당권으로 물상대할 때 우리 채무자가 소유자면 보상금이 나오니까 채무자 쓰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상 보증한 경우 우리 채무자는 아들이고 소유자는 아버지다. 이거야. 우리 채무자는 아들이고 소유자는 아버지야. 수용보상금이 아버지한테 나와. 우리 채무자는 아들인데 이렇게 물상보증 소유자랑 채무자가 다른 경우 보상금 나올 때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채무자를 누구로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자료집에 한동안 소유자를 채무자로 적어야 됩니다. 소유자를 채무자로 적어야 된다. 소유자를. 그래서 이걸 제가 한동안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법원 실무지요. 지금 실무제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줬어요. 이렇게 정리해요. 이게 채무자, 소유자 둘 다 적고 주문을 청구 취지를 소유자가 재산채무자 반면을 채권을 압류한다. 재산채무자는 소유자에게 추진하라. 소유자. 요거는 물상보증인일 때. 요거는 법원 실무제요책 4권에 샘플이 나와요. 이게 4권에 나온 거예요. 양식. 중요한 건 뭐다? 예전에는 물상보증인이든 채무자든 그냥 소유자를 채무자로 적었는데 지금은 물상보증인은 둘 다 적고 이거를 채무자가 아니라 소유자로 적어요. 소유자가 받을 거예요. 소유자가 받을 때인데 이 책에도 갖다 놨는데 실무제도 나오니까 자 유가증권 나올 때는 이렇게 물상대에 의한 유가증권 인도 정권 압류. 근데 우리가 알아볼 건 뭐다? 모른다. 보상금이 현금으로 나올지 유가증권 나올지 어떻게 하냐? 기업자, 그러니까 수용하는 업체에다가 LH공사나 토지공사가 물어보면 돼. 보상금이 현금 나오냐, 유가증권 나오냐. 우리가 관계인이라 알려주게 돼 있어요. 모른다 그래. 모른다 아직. 결정 안 됐다. 그러면 둘 다 하나예요. 둘 다. 현금 나올 때나 유가증권 나올 때. 이거는 압류할 때 행절문이 안 들어가서 집행권한이 안 들어가고 근저당 등기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소통부여, 제도부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등기부 떼서 이렇게 해요. 등기부 떼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왜 압류 수침한 다음에 또 들어가려면 또 소통부여, 제도부여 받고 그러잖아요. 한걸 더 받아야 되잖아. 이거는 담보물권으로 들어간 거라 그런 거 없이 둘 다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가 뭐냐면 이것까지 알아두면 수용보상 주의사항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가압류가 있는데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 토지를 가압류했는데 이 가압당한 애가 아들한테 증여해가지고 근데 증여한 부동산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압류를 했는데 가압류를 안고 넘어갔어요. 아들한테 증여. 수용이 되면 보상금이 아들한테 나온다. 우리 채무자는 아버지, 아들로 나온다. 이때 어떻게 물상대를 압류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책에 나오는 질문 답은 뭐냐면 답은 안 된다. 가압류를 무시한 거라 가압류를 무시한 거라 무효라고 해가지고 아들을 채무자로 해서 LH공사나 토지공사를 재산채무자로서 보상금 압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다. 보상금에 토지에 근저당 가압이 이게 옮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옮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뭐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아들, 아버지 사이의 증여가 사행임을 이유로 보상금 채권에 가처분을 해서 보상금을 아버지한테 양도하라는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어떤 보험회사가 무조건까지 찾아왔어요. 이것 때문에.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결해도 꽤 오래됐어요. 이거 뭐냐면, 요 보험회사가 유명한 보험회사인데, 아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는데, 이건 아들을 상대로. 판결도 받아놨는데, 아버지한테 증여해가지고, 원주 혁신, 이건 원주 혁신도시. 아버지한테 보상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가압류 아들면 하는데, 아버지로 증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상금이 나올 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 거. 이 자료를 가지고 이걸 베껴서, 그리고 사행위로, 그래가지고 가평에서 다만 1억 5천인가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이거까지 알면은 동호회 생길 수 있는 거는 다 보입니다. 근데, 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또 하나, 비상장 주식 압류한 후의 환가 절차. 그거를 말씀드리면, 요거에 관한 건데, 요거에 관한 거예요. 자, 압류를 먼저 합니다, 주식. 주식 압류는 쉬워요. 채무자가 우리 채무자를 재단 채무자가 회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식 압류하는데, 이쪽에, 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채권 압류할 적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이런 채권 이따 나올 건데 보증금을 압류할 때 뭐 할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압류를 받아주고 측정만 하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가 얘한테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고 실제 주식이 있는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등기부등본에 주주명부가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어도 이렇게 쓰면 무조건 상치더라도 압류가 무조건 나와요. 결정이라서 송달이 가요. 그럼 압류가 된 거야. 인지 2천원밖에 안 써. 압류가 돼. 그 다음에 환가 절차를 물어봤는데, 환가 절차가 이게 압류한 다음에 이 모델 똑같아, 이게 다. 환가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두 가지. 이렇게. 예. 양도명령과 매각명령이 있는데, 양도명령은 정부명령처럼 그 압류된 재산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야. 가져오는 거. 근데 이거는 왜 어렵냐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요, 평가. 이걸 감정평가해서 평가한 거하고 내가 받은 돈하고 해서 정산해서 이걸 양도를 해주는데 그 사이에 또 경합이 있으면 이게 부유가 된단 말이야. 감정평가 비용을 냈는데 몇 달 걸리는 사이에 경합되면 부유가 되니까 제일 안전하고 쉬운 거는 이거라고. 예? 그냥 집행관한테 매각해라. 임차동산에 준해서. 그러니까 정부 실무는 이건 드물고 이거라고. 매각명령. 그러면 매각명령 들어가면 신문 절차. 그러니까 불러서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열흘 내내 의견서 내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요. 이건 확정되기로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것도 인치가 2,000원, 송달료 3회분 신문 절차 이렇게 신문서를 받는 것도 열흘 안에 의견서를 내세요. 이때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듣는 분이에요. 이 채무자가 회사가 가지는 주식을 압류하는 거라 이 회사의 주주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짝짝꿍이라고. 이 의견서에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 그 법원에 따라서는 이걸 또 이게 자주 없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바로 열흘 지난 다음에 바로 결정을 내려주는데 어떤 부분은 막 7, 8달 동안 그수 있어서 전화해보면 왜 가만히 있냐면 신문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렇다. 들어올 리가 있냐고. 이거 지네끼리 같은 편인데 어? 빨리 전화해줘야 돼. 빨리. 열흘 지났다고 빨리 결정해 줘. 제가 법원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떤 날 바로 해주는데
어떤 데는 막 7, 8 동안 잠자고 있더라고. 처음 해보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건 자주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떡한다? 바로 결정 내달라는 결정 나. 그래도 이거 이제 결정이 확정돼야 돼, 이거는. 앞눈은 송달만 되면 되지만. 확정되면 이거를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요 주문을 이게 흐려서 안 보일까 봐. 요게 옛날 거. 요거로다. 이요. 태권대 채무 사이에 수원 내셨네. 타채 주식 압류 명령에 따라 기된 추심에 가르면서 매각을 명한다. 여기 보세요. 채권대 이유를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경매에 따라 매각해라.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송달증명, 확정증명 받아가지고 집행관실에 갖다 주면 집행관이 이제 알아서 매각하는 거예요. 집행관이. 근데 이 집행관도 또 처음 해봐가지고 전화 올 때도 있어요. 해본 적 있냐고. 자기 처음 해본다고. 그럼 자기네끼리 또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걸 감정평가를 해요. 주식을. 압류는 보도하고 했기 때문에. 보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결정이 나는데. 환가도 그냥 말만 신문이지 이거 뭐 그냥 나오는데 이 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평가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 주식회사가 또 조그만 회사들은 이게 개판이야. 당들이. 또 같은 놈들이다 보니까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이게. 그 엉터리라도 대대적으로 내주면 되는데, 그럼 평가사가, 제가 보니까 어떤 세무사가 한 분 있더라고. 비용도 비싸요. 몇 백만 원씩에. 최하가 몇 백만 원. 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돈을 비싸게 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얘가 평가가 곤란하다고. 이게. 애로사항이 이거예요. 평가 문제. 근데 이제 제가 예전부터 그 논문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뭐냐면, 액면가로 매각을 진행해라. 주식 금액, 등급에 있는 거, 일주의 금액. 그거로 경매해라. 그거로. 그거로 경매해서 만약에 그걸 원치 않으면 자기네한테 돈 내고 감정을 하든지. 그거로 경매를 안 해가지고 아주 동간 다행히 제가 아는 사람이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액면가로, 액면가로 경매를 해서 지주가 됐어. 낙찰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공식적인 저기 아니고 액면가로 하는, 그러니까 이걸 하되 안 되면 액면가로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배당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뭐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감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때 대비해서는 의뢰인하고 상의하에 감정 액면가로 하는 거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배수가 된 다음에 그 회사에 두드러서 법원에 임시총회 수립 허가 신청해가지고 총회를 열은 다음에 종전 임원을 싹 비법을 해서 회사를 착취하는 거예요. 이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차지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자, 내가 대주가 됐잖아. 근데 종전은 이사, 감사, 주중, 저 대표이사는 그대로 등기부에 남아있다고. 내가 대주주가 돼. 걔들이 총회를 안 열어요. 그러니까 내가 법원에 허가를 얻어서 총회를 열어서 내가 대주주니까 싹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라. 그래서 이 비상장 주식은 정상적인 법인은, 조그만 법인은 아무도 안 합니다. 돈 줘도 안 가시라. 법인 새로운 만드는데, 이 법인 그게 뭐 할 거야, 이거. 우리 주식회사 많이 만들어 보잖아요, 법인. 2, 3일이 만드는데, 그거 가지고 뭐해? 또 만들지. 근데 예외적으로 괜찮은 법인데 동업자끼리 지분이 반반이라 서로도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예. 괜찮은 회사, 그 지분을 조금만 가지면 이걸 상대방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엄청 심각하게 이거에 대해서 또 이거 이 주식회사가 어떤 인허가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비상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와 오늘 유치소나 경매 날짜가 잡혔는데 1억 5천인데 현금을 들고 왔다. 제가도 뺏기잖아요. 와 뭐. 그렇게 특수한 경우 아니면 참고로 비트코인 압류하는 방법을 제가 비트코인 압류 때문에 민사집행 파악해서 지정 풀한다 반대 풀한다. 그리고 여기 중앙법원에서도 한번
토론할 때 거기도 참석을 했었어요. 지성 토론자로. 근데 자료가 없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사법보좌관들이 자기네끼리 중앙부에서 만들었어요. 가상자산 집행관에서. 그래서 이렇게 압류 방법. 이거는 이런 책에 갖다 놨어요. 압류 방법. 그리고 목록 쓰는 방법까지. 매각명령, 양도명령까지. 압류만 하지 않고 매각명령, 하루까지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붙이면 되고, 뭐를 발견했냐면, 민사집행 파기에, 벌써 6년 됐죠. 비트코인 압류하는 거에서 민사집행법 파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나 나는 비트코인 압류하는 방법이 알고 싶은데, 아무도 시도한 적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압류해준 판사, 몇 사람이 나타나면서 논문을 썼어요. 판사들이. 이렇게. 그래도 막 글도 쓰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판사가 쓴 논문에 최초로 감면 사례, 그 사건 번호 알아내가지고 인용이 있으니까 판결 검색 열람 신청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뽑아봤어요. 근데 놀랄 만한 게 뭐냐면 말로는 비트코인이 저작권이 무슨 저작권이 아주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어떻게 가압류했냐면 비트코인의 성질이 논란이 많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을 거래소에다가 맡겨놓은 것만 주식 가압류하듯이 은행 가압류하듯이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실무는 비트코인 가압류는 거래소에 맡겨놓은 거를 은행 예금 가압류하듯이 주식 채권 가압류하듯이 지금 전자금융 주식 가압류하듯이 제3채무자를 거래소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압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을 이거 그밖에 쓸모 있는 게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잡아올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놀랄만한 것들이 처음에 논문 발표할 때 전부 채권 가압류를 해놨더라고요. 채권 가압류. 최초로 일어난 가압류들이 채권 가압류를 해놨어요. 채무자, 제3채무자 거래소. 그래도 금전 채권 가압류, 은행 예금 가압류였어요. 그래도 제가 그 학회 때 그때 동부지원에서 부장판사 나온 분이 이제 변호사 되면서 최초로 이거 논문 발표했는데 거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가압류도 거기서 해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압류는 채권 가압류 되는 거. 여러분 나눠드린 이 본압류 이거는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 밖의 재산권. 그러니까 채권 가압류한 다음에 집행번호로 가지고 본압류할 적에 말이 안 맞잖아요. 사건명도 채권 가압류야. 채권 가압류를 해놨다가 본압류에 비정하면 채권 본압류보다 이전 일이면 그 밖의 재산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이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의논이 있었어요. 그 뒤로 계속 중앙법원에서 할 때 좀 알아봤더니 그 뒤로 조금 좀 낮아가지고 채권 가압류를 안 하고 이렇게 요 가압류 방법이 이렇게 가상자산 출권 압류 방법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 가압류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문이 달라요. 이게 여기 채권 가압류는 채권을 가압류한다. 주식 만화를 기본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상채권을 가압류한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에 앞으로 가압류하게 되면 거래소를 알아가지고 이것도 어려워요. 거래소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은행이고. 알아가지고 하되 중요한 거는 제가 뒤에 샘플을 갖다 놨어요. 이 가상자산 채권 가압류 이걸 획절하니까. 이거는 채권 가압류 같이 않았다고. 그걸 목록 쓰는 양부터 목록 몇 개 갖다 놨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로 해놓고 본압류는 펜거는 있을 때 가상자산 본압류는 앞에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앞에 유인물 이렇게, 이거 책. 이 책이 유일했었거든. 비공식자료지만. 이걸 여러분 유인물 책에 갖다 놨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본압류는 요거 사업보다가 너무 편랑. 요게 대비도 돼 있지만, 식당사한테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일본은 돈 주고도 못 샀다니까? 일본이 있었어. 이걸 돈 주고 사려고 그렇게 했는데 못 사가지고 사업보장을 통해서 얻었어. 백사에다가. 신죽단지 모시듯이. 사실은 내용 없어. 신호지를 느낀 거고. 근데 이걸 대비로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이거는 대비로 했는데 측가서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돈압류하는 방법은 이거 앞에 그 중앙법원 그 사례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새로 베끼는 거라서 그렇게 내지를 않고 세부를 복사해 왔어요. 한글을. 스택이 없는 분이 있을까봐. 가상자는 이 실무 이거 여기 우리 회에다 세 개를 놓고 할 테니까 질문 주신 분 한 분 이거 준비하시고 책이 없을까봐. 저는 책이 있는데 없으신 분 혹시 협회에서 이거 나중에 복사 해가지고 하시면 네네네 네네네 세 권 네네네 이건 근데 스틸은 여튼간에 해상대상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압류는 정리가 됐어. 압류는 이거대로 하는데 이거대로 강제집행 방법은 근데 가압류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책이 가압류를 어떻게 한다? 옛날에 판사님들이 동슨 판사님이 내린 가압류 결정문이 착공가압류로 돼 있다니까 이 말이 돼? 착공가압류로 돼 있니까 가상자산 가압류로 안 돼 있고 어? 이렇게 가압류를 안 해놓고 채권 가압류를 해놨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걸 알아는 좀 바뀌고 있으니까 이거대로 가압류하게 되면 그렇게 거래소를 찍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사님이 출자증권에 이 이영창 판사님 측에 요 배당금 주는 문구가 없는데 지장을 주지 않겠냐. 근데 좋으신 의견인데 아시겠지만 출자증권 가압류는 뭐 이미 좀 배당은커녕 지금 출자증권이 다 질권 설정 잡혀 있고 그래가지고 압박용이지 실익은 없는데 이왕이면 똑같이 낼 수 있죠. 이 이영찬 판사님 책 저도 있는데 제가 가진 책에는 주문이 안 나와 있더라고. 이거 참고로 아시겠지만 실무제요에 출자증권 가압류, 인도청구권 가압류 이 두 가지 나눠가지고 인도청구 가압류 나눠가지고 있어요. 이게 출자증권 가압류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인도청구 가압류는 이게 없고요. 예? 근데 아셔야 될 거 출자증권 압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압류도 압류든 아시겠지만 증권을 점유하지 못하면 압류가 무효래잖아요. 어? 압류가 없고 소멸시효 중단도 안 된대요. 조금 이따 어떤 공산 주거 예금 채권 압류하는데 거래한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어서 예금이 없어도 시효가 중단된다는데 투자증권 압류는 있는데도 점유 못하면 소멸시효 중단도 안 된대요. 뭐 판례가 좀 예금 채권과 하면은 거래한 적이 없어도 중단은 돼. 이거는 있는데도 경유를 못하면 그런 중에 나온 판례가 이거잖아요. 뭐 인도 청권 가압류로 하면 이거는 점유 안 해도 가압류가 효력이 생기고 시효 중단도 된대요. 무효가 안. 그래서 과연 압박용으로 하는 건데 이거로 압류할 거냐? 투자증권 인도 청권으로 압류할 거냐는 의논이 필요해요. 이게 가압류고요. 본압류도 투자증권 압류가 있고요. 이렇게 목록선류는 실무제요. 이거는 인도 청권 압류.
여기서 이렇게 인도 청구권 압류 방법에 대해서 견해가 되는데, 인도 청구권 압류는 유체동산 인도 청구권 강제 입증 절차에 따라 바로 어, 경매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고, 매각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견해가 되기 때문에, 이 제가 이 판례가 나오고 있어. 어떤 판례? 이거 말고 이거 나온 다음에 제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한테 이거로 해. 이거는 씌워준다도 안 돼. 점유를 못하면. 이거는 씌워도 순간되고 효력이 있으니까. 이거만 가도 공제조합에서 무시를 못해요. 압박은 되고 이것도. 그래서 이거로 해라. 그래서 이거로 했거든. 그럼 이거로 하면은 초청권 압류가 아니니까, 인도 청구권 압류니까 바로 경매가 된다 그래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경매를 바로 했어요. 계속 경매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동부 지원에서 사업보좌관이 아니 주차 정권인데 왜 인도 청구권을 하냐 이거 무효다라고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박준희 사업보좌관님이 뭐 근로복지공단에서만 그런다. 근데 난 근로복지공단 직원한테 그렇게만 쉬고 했는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또 입장이 어? 그래도 또 대법원에 한번 올렸었네 이거 누구 말이면 보자. 근데 인도 청구권 압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출제조건 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 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이게 출제조건 압류하려면 아까 문구는 다 쓰는 게 좋겠지만, 문구에서 쓰는 게 좋겠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좋겠다, 이거.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압류를 잡아놓고 시간을 두고서 다시 출제조건 압류를 하더라도, 이걸 정리한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이걸 해나만 하기 때문에. 이건 해나만 하는데, 왜 했냐? 압박용이야. 제가 이 출제조건 압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출제조건 압류가 되면 우유고 뭐고 간에 물권 발행을 안 해준다니까. 그러면 건설회사는 무너져요. 예금통장 압류보다 더 무섭다고. 이게 거래 계약을 못하고요. 계약을 따면 계약 이행 주권 발행해줘야 되는데 주권 발행 안 해주니까. 이 공제조합이 여기 보실래요? 이 출자증권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압류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사진 찍어놨다. 이게 이제 압류를 안 하면 무효가 되는데,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건설공대조합이나 전문건설조합 가가지고, 회원사 검색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보면 채무자에서 이렇게 딱 쓰면, 어느 지점 딱 나와.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수혜증권 압류를 하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증권을 점유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통지만 가면은 이게 무효인데, 이게 그러잖아, 이게 경매했던 거는 빼고요. 배당도 못 받는데요, 배당도. 점유 안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채권자한테는 점유해야 된다. 압류한 사람한테는 점유해야 된다. 점유를 못하면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만큼 질권 설정돼 있다. 그러니까 점유 못한다고. 그래도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준비해서 채권자한테는.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채무자한테는 이건 뭐구나 이건 채무자한테는 이렇게 압류가 됐다. 압류 해제하기 전에는 모든 업무가 중지된다. 해제해라. 그러니까 엄청 압박이 되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어? 그럼 여기다가 업무 중지된다 막 그러니까 이게 좀 민원이 생길까 그런지 그래 또 업무 중지되는 말은 뺐더라고 또. 압류가 됐으니까 참고해라. 어? 이게 그러니까 채무자한테는 압박무기를 엄청 커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설에서는 설정권 압류가 되면 공사를 못하고 또 준공을 못 내기 때문에 사자주권 못 끊어서 엄청 치명적이에요. 예금 통장. 근데 망가진 건 하나만 하겠지만. 그래서 출자증권은 그래서 제가 보면 바로는 출자증권 압류보다는 인도초권 압류 먼저 해놓고 의혹 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 출자증권만 압류면 압박용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인도청구권 압류는 대법원 판례가
시효 중단 된다니까. 시효 중단 된다니까. 유효하다니까. 증권 안 가져와도. 증권 안 가져와도 유효하다니까. 이렇게 해놓고 압박는 걸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로, 제가 한 몇 년 동안, 지금 아니지만 몇 년 동안 건설 폐기물 공제조합 자문위원이었는데, 건설 폐기물 공제조합도 건설 공제조합을 베껴가지고 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것처럼 정관은 돼 있는데, 출자증권을 발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자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데도 엄청 많다는 걸 참고로. 다 발행하는 게 아니야. 근데 몰라, 지금. 출자증권 뭔지도 몰라. 그냥 비껴가지고, 그냥 수강용으로 가기만 하면 발행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인도청권 압류가 시효 중단도 되고 무효가 아니고 그래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뒷절차는 상황 보고,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시고요. 이거 넘길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자, 여기, 이거.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어? 여기서 이렇게. 휴대폰 압류가 안 되는 거. 이거. 원래 이거부터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건데, 1시간 10분이 지났어요. 자, 보실래요? 채권 집행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다? 부동산 압류할 때 등기 붙이고, 자동차 압류할 때 등록금 붙이고, 부동산 압류할 때는 안 붙이잖아요. 사업정보가 되는 원칙이. 채권 압류할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보증금 압류할 때 계약서 첨부 안 하잖아요. 네? 무조건 결정을 해요. 와, 월세 좀 확인하고. 예금 압류할 때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면 속 내려줘요. 특정만 하면. 월급 특검할 때. 이게 참 매너냐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사나 압류 안 하면 무조건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걸 신문하는 동안 빼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해준다. 그래서 은행 예금대 보통 많이 하잖아. 은행을 한 30군데 압류하잖아. 소개가 돼. 어느 은행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해준다니까. 근데 30군데 압류했는데 하나도 웃기야. 그렇더라도 해준다고. 1년에 예금 압류 건수가 100만 건이 넘어간다고요? 100만 건이. 근데 다 꽝이야,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질문까지만 하고, 볼게요. 채무자 명의로 예금을 압류했는데 계좌가 개설된 적이 없어. 계좌가 있는데 잔고가 없는 게 아니라 계좌가 개설된 적이 없어. 시효 중단이 되느냐. 이거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요 판례가 그리고 요번에 법률 이거 몇 년 됐어요, 몇 년. 그리고 며칠 전에 법률신문에 공무원 교수가 총정리를 해놨어요. 총정리. 이렇게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잔액이 없는 경우, 둘 다 꽝이지만 시효는 중단됩니다. 꽝이 중단된대요. 그러니까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돼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 심지어 개설되지 않았어도 그 계좌 개설된 적이 없는, 거래한 적이 없는데도 시효는 중단이 되고 새로 진행돼. 이렇게 판례가 보다 가압류는 무효지만 중단은 된대. 가압류의 효력과 중단 효력을 별개로 보고 있어. 이게 아이러니가 투자증권. 점유 안 하면 시효 중단도 안 된대요. 있는데도. 예금은 완전히 없어도 시효 중단이 된대.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 어떡한다? 연장재판 문제 있잖아요. 시효 때문에 10년 다 되면 또 연장재판 하잖아. 저는 한 3, 4년 전부터 연장재판 안 하고 그냥 다시 한번 압류시킵니다. 없어도 중단이 되는데, 그때 또 10년인데, 있으면 잡히고, 없어도 중단이 된다고. 예금 통장 압류가 훨씬 쉽습니다. 인치도 얼마 안 들고, 다시 소송 제기하려면 인치 다시 들고, 물론, 기호 연장을 위한 확인의 수는 인치가 10분의 1이라 작은데, 그것도 소송이라 번거롭다고. 그래서 참고로, 다시 압류하면 잔고가 존재하지 않아도 연장이 돼서 치유 연장을 위한 재판 할 필요가 없이 다시 압류하면 된다는 거. 이걸 3, 4년도 떠들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좀 더 활발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오면 그냥 압류해서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좀 쉬었다가 잡혔던 사례 한번 사례를 매번 안 잡혔는데 매번
성공했던 사례 하나 좀 더 설명드려. 너무 좀 두껍지? 너도 쉬고, 좀 쉬었다가, 쉬고 들었어. 네. 네. 이게, 아까 제가 예금 채권 거래한 적이 없어도 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판결 지급 명령이면 압류한 때부터 10년이 지나가요.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연대 재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재판했던 사례인데 이제 이 피고가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니까 시효가 5년이잖아요, 상사채권. 그게 2008년도를 연대기로 해. 이때부터 5년이면 13년도에 끝나는 거죠. 근데 공증을 받아가지고, 이거 1년 있다가 공증으로다가 은행을 압류해 놨어요. 2009년도. 16년이 지났잖아요. 10몇 년이.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응? 꽝이라.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지금 와서 재판을 걸었어. 어? 이 대여금 달라고 법인한테. 연대부증인들 대여금 달라고 재판이 걸었더니 상대방이 예금을 압류했지만 예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멸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없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효가 다 지났다. 상사 채권 시효가 지났다. 어음 공증은 판결도 아니고 어음은 판결처럼 10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음에 따라서 어음은 이게 상거래로 한 건 5년이라서 판결처럼 10년이 안 돼요. 어음은. 그러니까 어음이 아니라 공증. 공증도 약속 어음은 3년, 일람 출금은 4년이 될 수도 있고. 금전소비대차는 10년인데 상거래면 5년이라. 이게 주식회사라 금전소비대차라 5년이라고 5년. 지났다. 한참 지났지 뭐 5년이면 뭐 5년 크게 지났지 뭐 아무래도. 근데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아예 업을 소멸했다. 요 은행 예금 잔고는 있었는데 그 은행 그 법인이 예금을 전혀 권리를 안 행사하는 결산이자가 228원 들어온 이후로는 채무도 승인한 적이 없으니까 예금 채권 자체가 5년이 지나서 소멸해. 예금 채권이. 예금 채권이 없다 이제 시효로 소멸해서. 그러니까 거기 압류한 거 무효다. 계좌가 있었는데 여기는 8,900원 있었는데 이건 생계비에 미달하는 금액이라 필요가 없다. 이거는 특히 논쟁이 안 됐어요. 근데 그래도 그 공정 시효 지난 날부터 시효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 분들이 우리는 예금 채권에 이자가 계속 지급되고 있으니까 채무 승인이고 예금 채권이 살아있다. 소멸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 뭐냐면 이렇게 예금 계좌가 거래가 이루어진 후 잔액 5,600원에 대해서 3개월마다 결산이자가 이런 식으로 입금돼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예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자가 들어왔던 얘기는 채무 승인이다. 예금 채권이 살아있다. 그리고 압류가 돼 있다. 예금 채권이 살아있고 압류가 돼 있다. 법인이니까 압류 금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금액이 전부 승소했어요. 몇 억이 승소했어요. 몇 억. 이 사람 여튼간에 통장 압류, 내부 시간상 통장 압류 없어도 좋은데 있으면 아주 득이고 역으로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30분, 20분밖에 없죠. 시간이. 제가 시계만 자꾸 보게 뒤에 시간이 잘 보이네 오늘따라. 아쉽긴 한데 반대 해석을 얘기하려고 해요. 뭐냐면 예금 그러니까 채권 압류할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진짜 그 채권이 있느냐, 보증금이 있느냐, 예금 통장이 있느냐, 월급 받느냐, 얼마 받느냐
이거 확인 안 하고 무조건 압류해 준다고 이랬잖아. 그래서 주식 압류가 쉬운 게 그냥 무조건 있다고 들어가면 무조건 압류가 나온다니까. 없어도. 어?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안 돼서 그리건 방금 뭐 손창원 판사님은 이 책이 한 30년 가까이 된 책이라 2, 30년. 그 뒤로는 안 나와가지고 2, 30년 전에 고등판사 지금은 변호사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들 얻었는 게 뭐냐면 남의 이름으로 공사를 하는 거야. 그거 많잖아요. 신용불량자니까 와이프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 공사를 남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갑과 을 사이에 공사를 하는데 병 명의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야. 어? 다음 가면 어떡하느냐. 그치? 갑이 와이프 명의로 을과 체결할 공소대행을 가함한다고 쓰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힌트를 얻어서 남의 이름으로 된 거 가함류 역으로보다 왜 이게 가능하다? 실제 있는지를 심사 안 하게 돼. 이게 있는지 없는지 심사 안 하게 됐던 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제가 어떤 것부터 시작했냐면 또 옛날 얘기를 하면 옛날 얘기를 하게 되네. 저 나이가 들었나 봐요. 강남에서 대가정을 하는데 여자분이 찾아가는데 위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강남 그 당시에 4억인가 되는데 보증금이 남편이 미국으로 출장 가면서 와이프한테 와서 아는 거야 남편이 와이프가 자기 위자료를 원인으로 제가정 보증금 가압류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 봤냐면 그거 누나 앞으로 바꿔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미국을 출장을 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가압류하러 다닌가 서초동에. 남편 재산이라고는 강남에 제가정 4억짜리 보증금이 있는데 이걸 며칠 전에 누나 앞으로 바꿔놨단다. 주인하고 합의하에. 이거 가압류가 됐냐 했더니 뭐 사행위를 하느니 뭐 하느니 뭐 이제 설왕설래하고 돌다 돌다가 이제 왔어. 그래서 어떻게 가압류했어? 이제 채무자를 남편으로 하고 채권자는 부인 남편으로 하고 위자료 뭐 재산분할 가지고 재산 채무자를 집주인으로 해서 남편이 집주인한테 가지는 강남 제가정 보증금을 가압류한다. 이거 바로 해놓게 다만 최근에 임대차 명의를 누나 누가 뽑아왔으면 바로 가. 목록에다가. 그래도 가압류 같지. 결정이 같지. 여러분 입장 바꾸려 생각해봐. 집주인 입장에서 이걸 내줄 수가 있겠어? 이게 재판 끝날 때까지 못 내준다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이걸 이기고 지고 끝날 때까지 이 걱정돼가지고 이게 이 진상 채무자가 얼마나 몸살이는데 화근 왜 새끼를 가만 놔뒀다고 막 근데 그거 들어가 봐.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번 써놓은 것다니까 한두 번 써놓은 게 아니니까 보면 이렇게 채무자가 누구 명의로 제3차명으로부터 1차 보증금 우정부시 보증금 그렇게 쓰면요 판사가 못 읽기도 하고 이거를 별지 목록에 그런 내용 넘기잖아. 앞에는 채무자가 그대로 돼 있다. 근데 별지 목록에 누구 명의로 자기 앞으로 안 해냈어. 어떤 판사는 이걸 보지도 않고 결정해주고 누구 결정낸 사람은 이거 붙여주면서 이거 그리고 그거 확인하지 않게 돼 있다. 어? 몇 번 선고해서 나 무조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어떤 판사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가압류가 되는 거냐? 채무자 재산이면 소명하라고 딱 보정을 내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내렸어? 이거 소명 안 해도 되게 돼 있다. 실무디오 가라. 심사하지 않게 돼 있다. 그러면서 확인서를 써줘. 19. 그거 걔가 누구 이름으로 한 거 맞다. 확인서. 응. 심지어는 카드를 남의 이름으로 쓴 것까지 했더니 안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항고를 했지, 항소. 항고. 이거 심사 안 해주게 돼 있는데, 심사 안 하게 돼 있는데, 이거, 했다. 그리고 항고했더니 잊어먹고 있는데 몇 달 전에, 몇 달 있다가 결정이 났어. 가압류
기각을 취소하고 가압류해준다 이렇게. 웃긴 거는 그 사이에 보증보험도 안 걸고 그냥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압류를 해주는 걸로 결정이 나버렸어. 공탁도 안 걸고 보증도 안 걸고 그냥. 근데 뭐 다 소용이 없지만 그래서 이거 원래 이거 뭐 얘기 하자. 이렇게 채무자가 금액은 작아. 제3채무자 임의가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보증금 가로열고 세금의 명의를 받고 다시 쓴다거나 이거 공사대금 채무자가 누구 명의로 2003호 계획을 치르러 공사를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제 이렇게 보상금을 타는데 지 앞으로 타면은 보상금이 압류가 들어올까봐 동생 앞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동생 아랫사람 명의로 대한민국으로 지급받을 유실수 수목에 대한 보상금 이렇게 하마다도 이거 들어가면 재산보험자가 돈을 못 줘. 압류 효과가 커. 큰 어려움 없이 이런 식으로다가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심사 안 하는 거를 시장칠 위험이 많지만 압박 줄 위험도 크다. 양쪽 다. 참고로 이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 이거 제가 20년 전부터 그렇게 그 소장한 바스 책 보고 떠들고 다니는 얘기인데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잘하냐고 안 떠들었는데 나온 김에 그 한번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거 이왕 못할 거 재밌다니까요. 이왕 못할 거 뭐 이왕 못할 거 돈들 만들고 그냥 이게 이제 이거 압류하고 추심을 따로따로 할 수 있지만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다압류로 무압류로 추심을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데 같이 하잖아요. 다압류만 했다가 추심 정보는 없다잖아요. 빨간 거. 반드시 따로 하든 같이 하든 압류를 전제로 추심 정보가 있는 거지. 이거 없이 저거는 존재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압류했다가 판결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내부 도gun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게 조심명령하는 데다가 1등이다. 독차지하고 싶다 그러면 정보 바꾼다 그러잖아요. 이건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이건 독차지하려고 들어갔는데 경험에 대해서 무효래. 그러면 이걸 바꾸면 되잖아요. 이거는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배당받으러 갈 때 옛날에 요즘은 안 쓰는데 옛날에 안 했죠. 교육용으로 좋아하는 압류 추심 전공 배당받으러 갈 때 5대 압류 경험으로 정면이 무효이면 추심으로 바꿔라. 옛날에 안내장에 써있게 됐었어요. 저는 이거는 사실 적절한 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되면 이건 논쟁을 벌일 수가 있는데 일본에는 추심 명령이 없대네요. 일본에는 압류만 있대 압류. 우리가 압류하려면 본안 집행권은 있어야 되잖아. 다 압류한 다음에 판결 받으면 압류 안 해도 배당해 주잖아. 다 압류한 다음에 판결 받으면 배당금 주잖아요. 본압류를 했던 얘기는 집행권은 있다는 얘기라고. 뭐 추심을 안 해도 압류만 해도 근데 이제 이거 추심 명령 무효가 된 거 한다면 이것도 웃긴 게 누구 상대로 제3채무자를 할 것이며 이것도 논쟁이 있지만 여하튼 지금 얘기는 바꿀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추심명령 정부명령은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것만 얘기해. 추심을 할 거냐 정부할 거냐 이거. 이거 이게 정부명령 위험성은 내가 받을 집행채권하고 이거를 파고치게 한 거라 내가 독차지로 가져온 거라 독차지는 좋은데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얘가 부도라거나 파산하면 원위치가 안 되잖아요. 이거 끝난 거라. 추징은 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선택할 때 제3채무자가 부도날 위험이 없는 국가 간국공사 대금 이런 거는 무조건 정부명령이다. 1등이면 독차지하고 중간에 경합되면 추징으로 바꾸면 된다. 응? 근데 부도날 위험이 있는 건설회사, 개인, 집주인도 요새 파산 많이 하기 때문에요. 개인들은 전문에다가 이게 파산하면 끝이다 이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3채무자 모자력을 중심으로 하지만 예외가 뭐다? 금융기관 채권이다.
은행 예금이나 보험금이나 카드 대금은 은행 예금, 보험금, 카드 대금은 음, 제3채무자한테만 송달이 가면 결정 나면 2, 3일 만에 제3채 송달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송달된 다음에 채무자한테 연락이 가잖아 나중에. 채무자들한테 가기 전에 제3채무자한테만 송달 가면 효력이 발생해서 내주게 돼 있다. 근데 관급공사 같은 거는 1등으로 송달이 가고 이 공사 끝날 때까지 이걸 내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들어오면 다 쪼개진다. 근데 전무명령은 괜찮지만 근데 예금, 채권, 보험이나 신용카드 대금은 하루 내준다 돈을. 하루 내기 때문에 하루 찾아서 신고해버리면 추심 신고해버리면 누가 들어올 틈이 없다. 그래서 금융기관 채권은 무조건 추심이다. 추심 찾아서 신고해버리면 누가 들어올 틈이 없다. 가난할 틈도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게 분쟁이 있었냐면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아무도 추심을 했어요. 은행에 예금 채권 추심하러 갔어. 은행 직원이 처음 접하다 보니까 멈칫멈칫하는 거야. 응? 이걸 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법으로는 주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감이 안 나고 괜히 줬다가 또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까 처음 해보니까 그 이 채권자가 당신 이건 만약에 지금 안 내줘가지고 며칠 미루는 사이에 누가 치고 들어오면 쪼개진다. 그러면 네가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나한테. 이렇게 압박을 응? 물어줄 거냐? 실제로 재판을 건 적이 있어요. 예금 채권 추심을 해러 갔어. 근데 은행 직원이 안 내줬어. 질질 끓는 사이에 누가 또 들어왔어. 그래도 갈라치기가 됐어. 근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누가 이겼을까? 은행이 이겼어. 그 늦어가지고 늦어가지고 갈라치기 돼도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 안 진대. 오, 어? 여하튼 근데도 민원이 생기니까 지점장 나와. 이러면 내준다니까 말하면서 금방 찾아요. 신고하면 끝이에요. 그 금융기관 채권은 후심해요. 어느 타서 신고하면 끝이야. 병합돼 있으면 어차피 늦어지는 거고 내가 가는 거고. 네? 자 여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15분 남아서 압류 추심은 세무자 주소지 전속관할이에요. 세무자 주소지 전속관할. 그러니까 전속관할이야 전속관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거 아니라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거는 가압류 법원에서 할 수가 있고 가압류 법원은 채무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죠. 난 제일 불만이 중앙법원. 중앙법원은 제3채무자 소재지 관할을 인정 안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연방국가도 아니고 중앙법원만 부동산 소재지가 어디야? 부동산 소재. 부동산 소재. 채권 소재지는 어딜까요? 가압류할 때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말고 계쟁물 소재지. 이 압류할 물건 소재지도 관할법원이 되잖아. 채권의 소재지가 어디냐 가지고 예전 법원 실무제로는 제3채무자 소재지다. 그거 돼 있었어. 예전 법원 실무제. 가지고 제3채무자 소재지도 가압류를 받아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설이 있다 그러더니 지금 실무제에는 이설이 있는 걸로 돼 있고 그 이설과 더불어서 중앙법원은 몇 년 전부터 다음에 들어간 보정명령이 우리 중앙법원 제3채무자 소재지를 인정 안 합니다. 아니 이거를 우리나라가 연방국가도 아니고 다 같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야지 이게 그래도 법률심의로 한번 낸 적도 있었네. 수원법원도 안 해줘요. 제3채무자 소재지를요. 이게 확장되고 있어 효과가. 근데 여하튼 간에 그 본안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면 전속관할이라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채무자는 개인은 그래서 민사집행법이나 규칙이나 어디에도 채권 압류 추심할 때 처분을 붙여야 된다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상 저속관할 때문에 실무상 전부 사업보좌관들이 요새 옛날에 판사들이 할 때는 안 붙이는 게 많았었는데 초본을 붙이게 한다. 그래서 급할 때는 초본을 미리 띄고 들어가야 돼요. 띄고 들어가야 돼. 요때 이제 지금 명령 판결이 초본하고 안 맞아서 애로사항 있는 거를
얘기하려고 왔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건너뛰고 결제 목록 작성 방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결제 목록이 요즘은 이렇게 작성해 보면 요즘은 결제 목록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요. 위에는 채권, 내가 받을 채권. 아래는 압류 당하는 피압류 채권 이렇게 두 개 나눠. 이거 안 쓰고 여기다만 쓰면 되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언제부터인지 두 개를 나눠가지고 우 부분은 내가 받을 돈, 밑에 부분은 내가 압류하려는 재산. 근데 여기서 참고로 뭘 압류하려고 하는지만 쓰면 된대요. 왜? 예금 채권 압류한 거, 카드 비용 압류한 거, 보험금 압류한 거, 월급 압류한 거, 법원의 결정문 보면 지각색이잖아요. 멋있게 쓴 것도 많아요. 야, 이거 쓰면 멋있겠구나. 근데 멋있게 쓰거나 엉터리 쓰거나 효과가 똑같아요. 쓸거 없어요. 저도 처음에 개업하고서 법원에 가서 보면 이야 결정문 막 내놨잖아. 옛날에 박은혜 막 내놨잖아. 결정문. 막 복사해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고 막 나중에 봤더니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그냥 뭐를 압류하는데만 써 있으면 무시 못하고 문제가 안 돼요. 동일성, 뭐를 압류하는지만 이렇게 특정만 되면 된다. 이 실무지어도 다소 불일치해도 뭐를 압류하는지만 그러니까 보증금 압류하면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보증금인지 이런 식으로 그것만 잘 알 수가 있으면 되는 거지. 방법이 뭐 멋있게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서식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앙법무사에서 목록만 특강을 한 3시간 한 적 있어요. 멸지 목록, 작성 방법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 압류, 가압류 책 사다가 목록을 싹 베끼고 또 그동안 법원에서 겪었던 받은 결정문들 다 베껴가지고 목록만 잔뜩 이렇게 해다 썼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더 발전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걸 또 코로 이런 데서 막 그대로 베껴가지고 막 한동안 했는데 보니까 지금 보면 좀 미흡한 게 많은. 그래서 지금 제가 목록 그 옛날에 했던 걸 보내드리려다가 미흡한 게 많아서 안 보여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뭐를 압류하는지만 알 수만 있으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카드 결제한 거 통장에 돈 들어오기 전에 압류하는 방법. 이거는 신용카드로 압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 이 카드사를 몰라서 은행처럼. 제가 이거 해서 성공한 거예요. 카드사 이렇게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에 따라 카드 결제된 이렇게 이거는 하나 둘셋넷 일곱 군데 하면 있죠 이거 7천만 원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거 딱 성공했어. 왜 거기가 그 다이소를 흉내내 막 그런데 막 매일같이 싸구려 파는데요. 근데 얘가 안 나가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 관리 사무소에서 밀린 월세 가지고 그냥 그거를 이 나가라고 근데 그거 안 나가더라고. 이거 잡혔어. 이거 잡히니까 와서 합의문 잡았다. 그래서 좀 지나니까 또 그냥 이거 7천만 원만 잡히고 나면 안 잡힌 거 알았는지, 응? 여튼 카드가 하면 되는데 이건 뭐가 애로사항이다? 이걸 모르는 거야, 어느 카드. 은행 압류할 때처럼. 이게 애로사항. 자, 여기 법무사님이, 어, 가압류해서, 가압류하니까 재산청자가 가압류를 공탁했대, 1억을. 승소 판결 받았대. 가압류를 본압류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재산청자를 누구로 해야 돼? 당연히 특가로 해야 돼. 공탁하기 전에는 재산채무자가, 공탁 후에는 특가로 해야 돼. 이게 법원 공무원교육원 교재, 공탁법 실무제가 요새 법무사하고 서울법학원에서 공탁법 강의를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이거 예상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공탁한 후에 본합류할 적에 대한민국으로 안 하면은 무효래요. 공탁하기 전에는 여기로 해야 되는데 얘가 공탁한 이상 이 출구권에 가는 거 옮겨져 있는 거고 제 국가를 해요. 이거는 어느 때 맞냐 마시죠. 부동산 가압류는데 해방 못해. 부동산 가압류인데 해방 못하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수심이 가거든요. 부동산 가압류는
경매를 넣는 거지만 해방부탁했기 때문에 해방부탁은 회수권으로 가압류가 옮겨 있어서 부동산 가압류하고 해방부탁한 경우에도 이거는 집행부탁이고요. 이거는 해방부탁한 경우에도 똑같이 국가로. 그리고 이거 가압류한 걸 본압류로 이전해서 추심하면 배당, 세유 신고를 서 배당으로 준대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된대요. 두 가지. 채권 가압류가 있어서 제3채무자가 가압류 때문에 집행공탁한 거. 제3채무자가 가압류만 있어서 집행공탁한 거. 나 혼자밖에 없어도. 나 혼자밖에 없어, 가압류가. 가끔 제3채무자가 가압류만 있는데도 공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압류가 있어서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한 거. 내가 판결받아서 본압류로 이전하면 나 혼자뿐이라도 반드시 사유신고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건 집행. 근데 해방부탁한 거를 내가 판결받아서 본압류로 이전하면 압류 추심하면 이거는 경합이 없으면 이건 공탁으로 안 나오고 못 찾는데. 다시 한번 제3채무자가 가압류 때문에 집행부탁한 거는 본압류로 이전하면 경합이 있으면 당연하고 경합이 없어도 배당으로 만 해방부탁금을 본압류로 이전하면 경합이 없으면 바로 배당으로 안 넘어가. 이게 우리 업무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배당으로 찾는지 직접 하는지. 그게 해방부탁만 직접 찾고요. 경합이 없으면. 이거는 경합이 없어도 배당으로 찾는데 대신 간이배당 예규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혼자뿐일 때는 빨리 배당해 드릴게요. 간이배당 예규가 있어서 좀 빨리 그러니까 이 추심명령을 했는데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안 받으면 그 우리는 압류 당했는데 얘가 제3채무자가 돈을 주고 싶어도 받지 않으면 이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채무자한테 공탁해달라고 공탁. 내가 돈 공탁 비용 법무사 될 테니까 네가 공탁만 해주면 뭐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 제3채무자가 주고 싶은데 안 받는 거니까 제3채무자한테 공탁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잠깐 네. 말인데요. 이거요. 네. 네. 그 제3채무자가 돈을 내려고 하니까 응. 그 그러니까 압류된 금액에 대한 금액이 적시까지의 그 이자 금액과 변호사비, 법무사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다 추심명령이 나온 건데 그 이후에 판결의 그 이자 부분이 그 압류되지 않은 그 부분의 그 예금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은행 직원은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 변제공탁해서 주신 그냥 그저 압류 해제를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근데 당사자인 이 채무자는 그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3채무자한테 제3채무자가 내줘야 될 돈과 우리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줄 돈은 좀 다르잖아요. 네. 한 판결까지 줬으니까 이자까지 막 생겼고 은행 예금 이거는 은행이 우리한테 줄 돈, 채무자한테 예금이니까 자기네가 뱉어낼 예금 돌려줄 것만 공탁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얘는 그거 가지고 모자르면 더 받겠지 채무자한테. 그건 따로 받을 문제고 여튼 이거 이가 제3채무자 얘가 제3채무자가 줄 돈과 우리 채무자가 갚을 돈은 약간 판별을 받다 보니까 지금 얘기해서 이자까지 늘어났으니까 이건 제3채무자한테 그냥 공탁을 집행공탁을 해서 떨어버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건 우리끼리 해결해야죠. 어쩔 수 없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자만 계속 늘어날 텐데. 은행에서 말할 필요 있지 않나. 은행도 민원 내죠. 은행은 재판보다 민원이 무서워요. 금융감독원에 민원 내겠다 막 이렇게. 민원. 신고를 하라고 해도 돈을 안 넣는 거예요. 은행에서. 지점장님은 만나셔야겠네. 네,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오, 수별 취업까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 가게 됐습니다. 네, 뭐 어쩐지 힘든 듯이 있었네요. 지금. 네. 보실래요? 이게 우리 장법무사님이 해준 건데 이건 뭐냐면 이날짜 원금 이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월급을 압류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퇴직한 바람에 네, 통장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취심한 돈이 원금만 가지고 추심했는데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여하튼 간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신다. 이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전부명령 판례가 아니라 전부명령. 건부명령하고 추진명령과 달라가지고요. 건부명령은요, 그 신청서에 쓴 거대로 변제 충당이 됩니다. 전부명령 쓸 때 거기 원금을 써서 원금이 변제 충당이 되고, 이자가 쓰면 이자가 충당이 되고, 이게. 전부명령 여기 원금 이자가 전부명령에 기재한 거대로 변제 충당이 되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전부명령은 무서워요. 잘못하면 이자도 못 받아, 나중에는. 전부명령은. 근데 추진명령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그 받을 때 받은 돈, 받을 때까지 원금 이자해서 이자부터 받은 거로, 원금 남아있는 거로. 그래, 또 청구하면 그만이죠, 이거. 그동안에 월급 받은 거를 다 모아서, 받을 때까지 원금 이자 해가지고, 이자부터 받은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걸 손해 안 보게 푸시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부 명령은 안 된대요. 전부 명령은 요 날짜 들어갔으면 요 날짜 원금 이자가 써있는 끝이래, 끝. 전부 명령은 변제총장. 이거 판례를 찾고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전부 명령은 조심해야겠구나. 이거 함부로 적으면 나중에 이자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어요. 수수 명령은 상관이 없다. 이런 건가? 그 초과압류 금지, 그럼 여기 시간상, 이제 제가 다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걸. 왜냐면, 요, 요 공저당권, 이거 지금 아까 질문이 한번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예, 압류 추진 받은 다음에 이거, 보실래요? 압류 추진 받은 다음에 추진권자가 대신 독촉할 수가 있고, 돈도 받을 수가 있고, 정기예금 해지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추진권자가 해지 권능이 있어서 정기요금, 청약부금 다 해지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보험금도 해지가 가능하다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네, 이거 판례가. 근데 요 판례 만든 장본인이 또 어떻게 저랑 연결이 돼가지고, 요 장본인 판례가 뭐다? 요게 부부 사이의 판례예요, 부부 사이에. 우리 의뢰는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위자를 받으려고 삼성생명 보험을 압류 추심한 다음에 해지하니까 삼성생명이 보험을 네가 해지하면 어떡하냐? 해지권이 있는 거냐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1심, 2심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보험 압류권자가 해지할 수 있다 없다가. 근데 대법원 판례가 해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난리 난 게 이거 판례 나온 다음에 대한민국의 그냥 모든 보험을 무차별적으로 압류한 다음에 지하다 보니까 이 보장성 보험, 암보험 전부 무차별 해지가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요 뒤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보장성 보험 압류 금지, 월 185만 원 압류 금지 이게 그대로 인양반 때문에 생긴 거야, 인양반 때문에. 요 판례를 나오고 한 2년 동안은 무차별 압류 해지였어요. 지금도 보장성 보험 아니면 생명 정기 뭐 이거 저축성 종신보험 이런 건 해지가 가능해요. 보험도 이 판례 해지도 가능하고 근저당권을 압류 추심했으면 근저당권 대신에 경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근저당권 뭐 채권 압류를 하면 이렇게 근저당권 채권 압류 추심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 근저당권자들은 보실래요? 여기 채무자 요게 제작자 우리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야. 요거를 압류 추심해가지고 아주 여기 경매도 되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아까 질문 주셨는데 여기는 이 사람이 그 근저당권 뭐 압류를 등기를 했어요. 압류. 요거 등록세를 내는데 이걸 이제 정액세를 내느냐 1000분의 1을 내느냐 가지고 논쟁이 많은데 1000분의 1을 내라. 정액세가 아니고. 여튼간에 경매 노선인데 이거 최근에 제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실래요? 지금 재판하는데 이게 이제 봐요. 이 근저당권 뭐 가압류가 세 건인 것을 부명순, 김아라, 송기자 이요. 세 가지거든요. 여기 요 근저당권에 요 10번의 근저당권가 요 중에 구명순이가 본압류를 이전을 했어요. 구명순인가. 근데 근저당권 가압류는 이렇게 근저당권 가압류라고 했는데 본압류를 이전할 때는 그냥 근저당권 가압류란 말도 안 쓰고 그냥 가압류 본압류를 이전한다고 추진명령을 받은 다음에 얘가 받은 다음에 경매로서 지금
등기부, 이게 오늘자 등기부예요, 오늘자 등기부. 등기부에 가압류밖에 안 돼 있어, 가압류가. 본압류 추심을 등기도 안 하고, 그냥 경매로 써. 경매를 넣었더니 이렇게 이상범 채권자, 전자담권자의 추심권자 구명순. 그 이상범의 추심권자 구명순. 여기가, 요 구명순이라고, 여기야. 이거는 이렇게. 지금, 자, 저는 이걸 이제 집행목탁하고, 공매비용까지 집행목탁하고, 전자당 말소 승낙하라. 하고,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집행목탁 하는데 가압류 결정문이 하나가, 이게 마산지원권인데 결정문이 없네, 지금 이거. 그래서 이걸 민원으로다 지금 결정문을, 이렇게. 이거 없이 공탁을 들어갔더니, 이건 나야 사건 검색 끼고 나머지는 끼고 했더니 전화가 왔네. 이따가서 이거 결정을 좀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알았다고 그냥 이걸 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정을 가지고 분탁하는데 지금 보면 이거 마침 이해가 돼서 경매로 가지고 배당을 받아요. 우선권 있게. 무서운 거다 이거. 예? 자 여기서 또 뭐냐면 후신금 전부금 소송도 가능하고 후신금 소송을 제기하면 보세요. 이게 제3 채무자가 추심권한테 직접 전화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넣어볼게요. 참가 신청. 얘가 재판을 걸고 있네. 이게 이게 소송 중이야, 이렇게. 얘가 원고야. 얘가 피고고. 이게 채무자가 원고고 얘가 피고야. 이렇게 재판 중이네. 그럼 이걸 압류 추심을 해. 그러면 추심권자만 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어진대요. 각하된대. 그러니까 이거만 하고 나면 이게 각하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참가를 해야 돼요. 참가.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소송 참가 추심권자 참가 신청을 하면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판결문이 이렇게. 얘는 탈퇴하고 탈퇴. 이렇게. 승계 참가인 판결문이 주문이 이렇게. 자, 피고는 참가인에게 돈을 줘요. 얘가 재판하고 있는 걸 참가해버리면 피고는 얘한테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나와. 아주 좋다니까? 이건 어떤 경우냐? 이미 판결을 받아놨네? 얘가 판결을 받아놨어. 그럼 받아놓은 판결문하고 지급명령을 압류 추심해버리면 승계 집행문 들어가면 그 집행문이 여기 판결이 얘가 박씨가 황씨한테 받아놓은 거거든? 이걸 압류 추심을 해가지고 승계 집행문 들어가면 여기 박씨 승계인에게 추심권자에게 그래서 걔가 받은 판결문을 내가 경매로 오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죠. 얘가 판결을 가지고 경매 진행하고 있는 경매 사건 보면 관련 사건 나와요. 이렇게. 아가 아니가. 이거로 강제경매 중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얘가 경매를 넣고 있는 거야. 이렇게 hin결로. 그럼 경매 사건 가면 여기 사건 보러가 나온다고. 여기처럼 관련 사건 이렇게 나와. 여기 경매를 넣고 있잖아.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일 많은 대답이 얘가 경매 넣어서 배당받을 돈을 압류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 배당하면 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판결을 압류 추심한 다음에 경매문 판결을 아까 사건 번호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승계 집행문을 받으면 이 판결이 나한테 승계가 된다. 내가 가지고 판결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승계 집행문 받은 다음에 경매법원에다가 채권자 승계 신고서 오면 이렇게 경매를 내가 놓은 게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놓은 게 돼. 배당이 나한테 나와. 이 경매문 뿌리를 행결로 승계집행 받아가지고 혼자 승계 신고를 넣으면 얘가 놓은 경매가 내가 놓은 경매가 돼가지고 배당이 나한테 나와. 경매 취하를 내가 해줘야 돼, 내가.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응? 아주 좋은 방법이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포천시청, 시청을 얘기하는 거가 포천시청 월급을 포천시청 공무원 월급을 압류 추심을 했어요, 얘가. 저는 얘 편이었어요. 근데 얘한테 돈 받은 애들이, 응?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이것만 하고 마칠게 시간이 10분이 넘으니까 이게 월급을 안 주시면 했거든. 얘가 얘 편이거든. 그러니까 얘한테 돈 받을 애들이 얘를 채무자, 얘를 제3 채무자로 해서 이 추신금을 압류가 막 들어온 거야 이렇게. 어? 다시 한번 공무원 월급을 압류치고 들어갔더니 얘가 월급 압류치겠다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애들이 얘를 채무자, 제3 채무자 얘가 추신금, 너 가서 추신금을 압류가 막 들어오는데 우리가 알겠지만 이 추신권은 부유 압류가 안 되고 독립적 저게 아니라서 무효라고 무효. 심판결이 났어도 무효래요. 얘가 주인이야, 얘가 주인. 이건 주인이 아니야, 이거를. 무효라고 무효.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압류가 막 들어갔으니까 호철청에서 어떻게 했어? 그 고문 변호사 자문을 얻어가지고 집행검토를 했는데 얘가 월급 줄 거에 대해서 이추심도 들어왔고 또 여기에 막 들어왔다고 자문을 얻어가지고 의정부원에 집행검토를 했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람이 찾아왔어,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의견을 냈냐면, 여기 안무가 4명이, 4명. 4명은 무효다. 수신금을 압류했어요. 그래서 의견서를 냈더니, 배당기를 다음 달로 연기하네.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이거 압류 추심한 판사도 의정부 판사고, 얘들도 의정부 판사고, 다 의정부 판사야. 같은 사람이야. 그 이제 다음 길로 연기했어. 그 다음 길에 배당받으러 갔는데, 얘한테 배당이 나오고, 얘들 한우 4명. 보는 데서. 얼마나 열받았겠어. 추신금 무효예요. 어떻게 하면 요즘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추신금은 무효지만 배당금은 압류가 가능. 추신금이 집행공탁에서 배당금으로 바뀌는 순간 배당금은 압류가 가능한데 다시 한번 추신금은 압류가 안 되고 추신권자가 받을 배당금은 압류가 된대. 배당금을 압류해야 되는데 얘들은 당연히 자기한테 배당금이 나올 줄 알고 계속 기다렸던 거야. 배당기를 맞다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들어왔잖아. 이거를 이렇게 이걸 압류하지 말고 이거 무효니까 얘를 채무자 얘를 제3 채무자로 해서 이 판결을 압류 추심한 다음에 승계대표문 받으면 판결을 내가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심법원에다가 추심권자 승계신고서 내주면 이렇게 그러면 어떤가? 얘가 압류 추심한 게 내가 한 게 돼가지고 바로 나한테 나와요, 나한테. 돈이. 얘 추심권이 얘한테 넘어와가지고 바로 나온다고. 바로. 무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그래서 경매든 압류추심이든 그 뿌리를 건드리면 이것도 제가 한 20년째 떠들 거였어요. 왜냐하면 전부들 저기를 안 하는 거야. 이거 압류추심만 하고 그대로 그냥 그 후에 절차를 얘기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할게요. 여기까지. 여기. 할게요. 요거. 자, 보세요. 얘가 국민은행에 예금이 3천만 원 있는데 이거 압류 추심을 했어요. 압류 추심. 그러니까 추심금을 찾아갔어. 추심금을 은행에서 찾아서 줬어. 근데 뭐를 안 했어? 수고 안 했어. 그 다음에 얘한테 지급 명령이 2천만 원짜리가 있어. 어? 이거는 압류 못해요. 찾아갔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디에 무슨 조치를 해야 되냐. 농협 직원들 교육할 때 소수직 시험 문제로 지금. 언제까지? 인구할 때까지. 어디 법원에? 뭐를 배당 요구를 해야 돼. 압류는 못해요. 찾았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판결이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어디다 배당 요구하죠? 집행법원이 어디죠? 수심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이게
경매 사건은 사건이 공개가 되니까 배당 요구가 많은데, 사채는 남이 모르니까 배당 요구가 드물어가지고, 사채 배당 요구 들어가면 법원 직원도 가끔 들어오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전화 좀 해달라고 법무사님한테, 우리 직원한테. 내가 왜 전화를 해야 돼? 어? 접수를 하면 나중에 알아보고 어떻게 한다? 얘가 접수하면서 송달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간 애한테 야 배당 요구 들어왔다 라고 통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하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배당 요구하러 갔더니 경매 배당 요구가 똑같은데 접수 직원이 접수를 안 받아주는 거야. 이게 뭐냐? 사채 무슨 배당 요구냐? 사 경고하는. 그래서 제가 배당 요구할 때 끄트머리 써놨다니까. 실무대요 비켜봤어. 추심 신고하기 전까지 배당 요구하면 공탁하고 서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거 써서 사법 민사집행법 몇 조 써니까 이거 읽어보고 이런 게 있네. 어? 그래가지고 이거 배당 요구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고 찾아간 애한테 공탁을 요청하면 얘가 공탁을 안 하겠지. 그러면 공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이 소장이 양식이 저는 이게 2008년도에 이거 7년 전에 이렇게 그래요? 피고는 의정부 지방법원 2017 타채 압류 추심령에 따라 추심금 1억 1천만 원 및 이자를 공탁하고 신고하라는 판결. 이 판결문 가지고 채무대사를 경매를 수입해요. 찾아서 내가. 그리고 이 추심권, 이 추심해 나간 애가 공탁 안 하면요. 횡령죄 된대요. 횡령죄까지 된대요. 내가. 우리가 예전에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추심 신고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거로 추심 신고를 해놔야 돼요. 안 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배당 요구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농협 직원들 한 명 기억나는 게 몇 년 전에 이걸 서수 찍고 시험을 냈더니 가을에 또 교육이 들어왔는데 자기 일은 아니고 자기가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자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농협에서 4억을 재산채무자 서울보증법 4억을 안 노출했는데 서울보증법이 4억을 안 주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4억 추징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겼어요. 서울보증에서 4억을 쏴줬어요. 농협으로. 근데 뭘 안 했어?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해. 조금 있다가 40억이 배당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4대 40억을 나누니까 4천만 원도 안 된다니. 3천 얼마래. 그래도 이거 변호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 모르겠다. 이것도 일부러 그랬겠네요. 드물지만 이게 생기면 거꾸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엄청 많이 이용해서 이거 나온 거니까. 수심했는데 신고 안 한 게 나의 사건 검색하면 나와요. 그 사건 번호만 알고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되면 사건 검색에 초심 신고하는 게 나와. 그럼 배당 요구 해놓고 부탁 이행 소송하고 너 횡령죄다. 소송할 것도 없어. 그리고 이 소송. 그래서 제가 여기 소송 이거대로 하면 아주 쉬워요, 내용은. 여러 번 써먹게 됐어요. 저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있잖아요. 진짜 소송이 들어왔다니까? 우리 의뢰인한테. 어제 내가 이거 신고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아주 난처해. 그들은 다 이걸 여러분들 요즘 점점 이게 많아지니까 본의 아니게 9시에 끝내야 될 걸 9시 20분까지 제가 이 더운 날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얼마 뭐 급하게만 너무 고생 많았었고요.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